셋째, 스타화가 프리미엄. 미술품 가격 결정 공식에서 제작비는 측정 가능한 일종의 상수이다. 하지만 스타화가 프리미엄은 작가의 창의적 가치, 작가적 능력, 명성을 의미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누군가는 미술 가격의 거품이 너무 심하여 작가의 창의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신비화시켜놨으며 미술 시장을 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도깨비 시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늘날 미술 시장에서 작가의 창의성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보장해줄 만큼 고객들이 문화적으로 성숙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스타화가 프리미엄, 즉 작가의 창의적 가치는 언제부터 작품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을까? 미술사학자들은 이 해답을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찾는다. 그 이전만 해도 제로비가 그림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당시 화가는 구두 재화공이나 염색공과 유사한 처우를 받았으며 일당 개념으로 인건비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화가의 필력보다는 비싼 재료를 작품에 녹이는 것이 유행이어서 피에트로 로렌제티의 다폭 재래가처럼 화가의 창의적 가치보다는 금으로 호화스럽게 장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화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림 가격에서 20에서 30% 선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5세기 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화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화가와 고객 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령 산드로 보티첼리가 피렌체의 산토 스피리토 성당에 봉헌할 재개화를 위한 계약서를 보면 화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50%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값으로 금화 78 피오리노를 지불하는데 이 중 40 피오리노는 안료와 목공일에 쓰이고 화가의 필력으로 38 피오리노를 지불한다. 구두 재화공이나 염색공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화가였는데 이젠 그들의 필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멋있게 들린다. 15세기 후반이 되면 화가가 반드시 직접 그려야 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게 된다. 조수를 시키며 감독만 하지 말고 재능을 가진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다. 또한 배경에 금박을 입히지 말고 작가의 창의적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풍경을 그려달라는 주문도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황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한 그림이 촌스럽게 되고 화가의 필력이 발휘된 그림의 가치가 더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 르네상스의 핵심적 가치는 개성의 시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차별화된 능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1447년 로마 교황청 벽화를 그리기 위해 4명의 화가가 고용된다. 프라 안젤리코에게는 200 피오리노, 베노초 고초노는 84 피오리노가 봉급으로 책정되지만 나머지 2명의 조수 작가에게는 12 피오리노만 봉급으로 책정된다. 당시 200 피오리노는 은행 지점장 연봉 이상의 수입이었으므로 오늘날로 치면 프라 안젤리코는 억대 연봉을 받는 작가였던 것이다. 실제로 르네상스 시기 화가들의 기량은 너무나 뛰어나서 그 이전 시기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이다. 르네상스 시기 원근법이 개발되어 미술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해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체 묘사가 더욱 정교해졌다. 그리고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한 기법인 스푸마토도 이 시기에 개발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에 고안된 이러한 기교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북스모커의 인상파에 관한 영상에서 다루고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다. 예술가들의 능력이 뛰어나진 것이 먼저인지 예술가들의 능력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예술가들은 다양한 기법을 연구했고 다른 일반 기술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15세기 말 형성된 예술가의 예술적 능력이 경제적으로 보상되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 하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동시대 또는 후시대의 다른 화가들보다 월등히 뛰어날까? 분명 필력만 놓고 보면 원작보다 더 원작같이 그리는 화가도 있을 것이다. 북스모커는 일반인이기에 원작과 모작을 놓고 어떤 것이 진품인지 구별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스모커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화가의 필력만으로 스타화가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미술에도 메이커 혹은 브랜드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같은 품질의 신발이더라도 나이키 로고가 찍히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메이커의 힘이다. 메이커의 힘은 마케팅에서 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술사에서도 필력 외에 스타화가 프리미엄을 극대화시켜주고 작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화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그중 미술사에서 최초로 브랜드 개념을 도입한 알브레이트 뒤러와 셀프 마케팅의 귀재 루벤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알브레이트 뒤러는 중세의 판화 기술을 미술에 새롭게 적용한 사람이다. 이는 당시 상황을 기민하게 읽어낸 안목의 결과였으며 당시 미술은 오늘날의 영상처럼 유행했으나 자그마한 패널화 한 점도 숙련 노동자
두세 달치 월급을 상회했으니 보통 사람은 그림 한 점 구매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뒤런은 이런 미술 시장을 파악해 판화 기술을 곧바로 미술에 적용하여 복제 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다. 복제 예술이란 책을 만들 때 쓰는 판화 기법을 활용하여 미술품을 수백, 수천 장씩 찍어내는 것이다. 복제 예술을 창시할 뿐 아니라 뒤런은 특히 시장성이 있을 법한 그림을 그려 국제적 명성을 얻곤 했다. 뒤런은 1498년 묵시록의 네 기사라는 복제 예술을 그렸는데 이는 1500년에 종말론이 도래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걱정과 믿음을 잘 반영하여 대박을 친 그림이다. 500년 전에 이처럼 시장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정도로 시장 경제에 밝았던 뒤런은 일종의 나이키 로고처럼 본인의 그림의 이름 앞글자 A와 D를 딴 로고를 새기기 시작했다. 이 마크가 그림에 찍히는 순간 작품의 가치가 보장되고 그에 따른 가격도 보장되었다. 메이커 개념을 미술 역사상 최초로 창조해낸 작가가 알브레히트 뒤런하면 여기서 더 발전시켜 마케팅과 비즈니스 개념을 미술 시장에 도입한 최초의 작가는 페테르 파울 루벤스이다. 미술 역사상 살아생전 가장 부유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루벤스는 일생 부와 명성을 지닌 명실상부 바로크 시대 플랑드르 제1의 화가라고 할 수 있다. 루벤스는 본인 작품이나 스스로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다. 파티가 대표적인 예로 그의 작업실에서 파티를 개최하여 상류층 간 사교회장을 형성해 주었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책의 표지 디자인 같은 1급 화가가 하기엔 다소 허접한 일거리까지도 처리했다. 이는 책 디자인 작업이 본인의 이름을 세상 여기저기에 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의 사망 이후 53살의 나이에 16살의 부인과 결혼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색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마케팅뿐 아니라 작품 제작 단계에서부터 루벤스는 이미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도입시켰다. 1776년에 출판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분업을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루벤스는 작업실에서 작업의 단계를 세분화시켜 분업 시스템을 적용했다. 가령 여러 화가들을 고용해 각 화가의 기량에 맞게 일거리를 배분했다. 일단 루벤스가 스케치를 그리면 얼굴, 옷, 장신구, 배경 등 각 담당별로 업무를 배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품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런 작업 체계로 루벤스가 평생 남긴 유화 작품이 3000점에 이른다고 하니 당시 일반적인 화가의 평생의 작품 수가 200점을 넘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생산성은 실로 경이롭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0년 빨리 애덤 스미스보다 분업의 효과를 깨우쳤던 것이다. 물론 루벤스의 실력이 그만큼 받쳐주니 이런 시스템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루벤스의 진정한 강점은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그 재능을 사회적인 명예와 부로 환원할 줄 아는 비즈니스적 능력을 함께 갖췄다는 점일 것이다. 알브레히트 뒤런나 루벤스는 미술가의 지위가 급변하는 시기를 살았으며 급변하는 시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된 화가들도 많았지만 뒤런나 루벤스는 적극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 그러나 뒤런나 루벤스가 절대 운이 좋아 죽어서도 이름을 남길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다른 화가들의 지위까지도 상승시키는 데 이바지한 사람들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는 미술품 가격의 원인을 단순히 도깨비적인 요소로 치부해버리는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비싸긴 하지만 이러한 미술품 가격을 읽어낸 것은 작가의 능력을 알아주는 고객도 아니고 요즘같이 최저시급을 올려주는 정부도 아니었다. 스스로 몸값을 올리고자 하는 작가들 스스로의 노력이 이런 미술품 가격을 만든 것이다. 결국 긴 시간의 축에서 바라보면 미술작품 가격의 무게중심은 제작비에서 작가의 능력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다. 결론적으로 미술의 근현대사는 작가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힘들고 외로운 이야기였던 것이다.